예시야기 속 지혜를 길어올리는 시간, 숨결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조선 후기의 봉곡이라는 작은 산촌 마을입니다. 봉곡이라는 작은 산촌 마을에는 지극한 효심을 가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김총각이었지요. 김총각의 초가집은 지독히도 가난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비가 잦아고쳐 막아도 지붕의 집 사이로 물이 뚝뚝 새어 들어왔답니다. 김총각은 혹여나 병든 어머니의 약재가 젖을까 필사적으로 그릇을 받쳐들고 밤새 자리를 지켜야 했지요.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만 어머니에게만큼은 늘 밝은 미소만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고 김총각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단 한 푼의 엽전마저 어머니의 급한 약재를 사기 위해 써버린 뒤였지요.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병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을 괴로워하셨답니다. 김총각은 마지막 약초를 찾아 깊은 산으로 향했지만 지친 몸과 마음에 약초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약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한 그는 외상이라도 얻어볼까 하여 약재상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약재상은 콧방귀를 뀌며 김총각을 문전박대하였지요. 돈 없는 선비의 효심은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 못하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세상의 냉정함에 홀로 고개를 떨구고 마을 어귀를 걷던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피하는 누더기 차림의 기이한 거지 하나가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김총각에게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의 관상이 참으로 기구하구먼. 탐욕의 어둠이 가득하나 그 사이로 희미한 복의 줄기가 엿보이는구나. 김총각은 그 기이한 거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거지는 김총각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소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지요. 이 복에 자네 아버지가 묻히신 그곳이 바로 천하의 명당일세. 용이 승천하려다 잠시 멈춘 형상이라. 훗날 자손에게 큰 복을 안겨줄 자리인데 아무도 그 비밀을 모르고 있었네. 김총각은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거지는 다급하게 김총각의 팔을 붙잡으며 경고했습니다. 명심하게. 이 명당의 복은 오직 효심 깊은 자네에게만 허락된 것이네. 마을의 탐욕스러운 옥화라는 여인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절대 그 여인과 거래를 하거나 이 비밀을 발설해서는 안 되네. 거지는 말을 마치자마자 마치 안개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렸답니다. 김총각은 자신이 굶주림에 지쳐 헛것을 본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별인지 알 수 없어 그 자리에서 한참을 혼란스러워했지요. 하지만 효도에 대한 간절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거지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며 어머니를 위해 명당의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답니다. 김총각은 거지의 기이한 예언을 곱씹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답니다. 묘소 주변은 여느 산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김총각이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마자 신비하고 강한 생명력 같은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지요. 거지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님을 천하의 명당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운은 어머니의 병을 고칠 당장의 약값은 되어주지 못했지요. 김총각은 남은 희망이라도 팔아 약재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평생 아끼던 책과 어머니의 유품 몇 가지를 내놓아 보았지만 사람들은 가난한 선비의 낡은 물건이라며 헐값에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망은 깊은 산속의 고목만큼이나 컸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옥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려한 외모와는 달리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끝이 없었지요. 그녀의 집은 담장만 해도 기와가 12겹이었고 사람들을 부릴 때마다 손가락에 감춰진 반짝이는 가락지가 빛났답니다. 그녀의 부유함 뒤에는 주변의 땅과 재물을 집요하게 탐하는 잔인함이 숨어 있었지요. 어느 날 김 총각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집을 나설 때마다 옥화의 집 하인들이 그림자처럼 자신을 힐끗거리며 살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옥화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옥화는 마을 잔치에서 김 총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김 총각이 아닌가. 자네 어머니 병환이 그토록 위중하다니 내가 마음이 다 아프네. 그녀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선적인 동정심을 보이며 겨우 몇 푼의 돈을 건네주었답니다. 그 돈은 어머니의 약재 한 첩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김 총각은 그녀에게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해야 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옥화의 몸종이 김 총각의 초가집 문을 두드렸답니다. 나으리께서 할 이야기가 있다 하시니 당장 저를 따라오시지요. 김 총각은 불안했지만 어머니를 살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옥화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옥화의 저택은 낮보다 밤에 더욱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김 총각을 맞이한 방은 온갖 금은 보화와 비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옥화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자네 어머니의 병환 내가 고쳐줄 수 있네. 이 보게. 그녀는 눈앞에 엄청난 거액의 돈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돈이라면 어머니의 병은 물론 김 총각이 평생을 유복하게 살며 공부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지요. 김 총각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옥화는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돈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네. 자네 아버지의 명당 땅 문서와 맞바꾸는 거래이지. 그 땅 문서만 내게 넘겨준다면 자네는 평생의 복을 얻는 것이네. 김 총각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지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었지요. 그때 옥화는 김 총각에게 한 걸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자네의 지조는 알겠네. 하지만 나는 이 거래를 완전히 비밀에 붙이고 싶네. 자네가 나에게 진심으로 복종한다는 증표로 오늘 하룻밤을 이 명당의 주인인 나와 함께 보내주어야겠네.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사람의 운명적인 거래라네. 어머니의 생명과 선비로서의 지조, 그리고 부도덕한 유혹이라는 극한의 갈림길 앞에서 김 총각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효도에 대한 간절함이 그를 유혹했지만 거지의 경고와 선비의 지조가 그를 붙잡았지요. 그는 옥화의 눈을 피하며 그 거래에 대해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답니다. 김 총각은 어머니의 생명과 선비의 지조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밤새 고뇌했답니다. 결국 김 총각은 한 가지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옥화의 저택을 찾아가 명당의 땅 문서는 넘기되 하룻밤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부도덕한 요구는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며 단호히 거절했지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재물에 대한 탐욕은 잠시 접어둘 수 있으나 지조와 명예는 돈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뜻이었습니다. 김 총각의 이 같은 단호함에 옥화는 속으로 모욕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답니다. 자신이 천금을 바치려 했음에도 가난한 선비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지요. 옥화는 김 총각을 반드시 파멸시키고 말겠다고 섬뜩한 표정을 지으며 결심했습니다. 김 총각은 옥화에게 받은 돈으로 당장 가장 귀한 약재를 사어머니께 다려드렸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차츰 차도를 보이는 것을 보며 김 총각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명당을 팔았다는 죄책감과 지조를 지켰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한편 명당 땅 문서를 손에 넣은 옥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김 총각이 미처 알지 못했던 교활한 문구가 숨겨져 있었답니다. 명당을 팔더라도 그 지역의 돈은 자신이 독점하며 김 총각은 어떤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는 불평등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녀의 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화는 돈으로 마을에서 입이 거칠기로 유명한 가짜 풍수가를 고용했습니다. 그 풍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김 총각의 묘소는 사실 흉측한 기운의 가짜 명당이며 그는 그 땅을 팔아먹기 위해 이웃들을 속였다고 공공연히 유포했지요. 하루아침에 선비의 명예를 잃은 김 총각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역시 가난한 놈이 그렇지. 효심 깊은 척하더니 결국 돈에 눈이 멀었구먼. 김 총각은 자신에게 예언을 해준 거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싸늘한 눈빛으로 김 총각을 외면했지요. 자네는 이미 탐욕 때문에 복의 근원을 팔고 선비의 약속을 잊었네. 이제 자네에게는 더 큰 누명의 고통이 닥칠 걸세. 거지의 차가운 경고를 듣자 김 총각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옥화가 가짜 풍수가와 마을 관리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옥화는 김 총각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일 아침 저 흉측한 묘소를 파헤쳐 가짜 명당임을 만천하에 증명할 것이네. 만약 자네가 막는다면 자네를 사기죄로 고소할 터이니 그리할라. 어머니의 생명은 구했지만 선비로서의 명예마저 송두리째 잃게 된 김 총각은 땅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그때 옥화는 자신이 명당과 김 총각의 명예까지 모두 손에 넣었다는 오만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묘소를 파헤친다는 소식에 김 총각은 절망에 빠졌지만 그때 기적처럼 마음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 총각은 초가집 구석의 낡은 상자를 뒤지다가 아버지께서 생전에 써두신 낡은 비망록을 발견했답니다.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만보가 진정한 명당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단다. 효심으로 묘를 지키면 복이 너를 따르나니. 이 문구를 읽자 김 총각은 거지의 예언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용이 승천하려다 멈춘 형상이 아니라 용이 복을 지켜줄 자리를 다시 마련하는 형상이라는 것을요. 즉, 복은 땅에 묶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효심이 있는 곳에 머문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옥화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광장 한가운데서 승리감에 도취된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저 가짜 명당을 폭로하고 내가 이 마을의 새로운 복의 주인이 될 것이요. 내일은 천하의 복이 내 집으로 들어올 것이니 모두들 보시오. 그때 김 총각이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옥화와 마을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나으리, 묘소를 파헤치시는 것을 막지 않겠습니다. 김 총각의 이 선언에 옥화는 비웃었지만 김 총각은 곧 기발한 역제안을 던졌습니다. 다만 제가 판 땅의 명의가 나으리께 넘어갔으니 명당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전에 나으리의 명당 계약서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옥화는 잠시 당황했지만 자신이 교활하게 넣어둔 불리한 조항이 오히려 김 총각을 올가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계약서를 펼쳐 마을 사람들에게 읽게 했지요. 계약서에는 명당을 넘긴 김 총각은 이 지역의 복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총각이 명예마저 버렸다며 탄식했습니다. 그 순간 김 총각은 옆에 있던 가짜 풍수가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이 묘소가 흉측한 기운을 가진 가짜 명당이라고 하지 않았소? 가짜 풍수가는 김 총각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압도되어 자신이 옥화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울먹이며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지요. 그러자 김 총각은 묘소 주변의 땅을 한 삽 떠서 옥화에게 던지며 크게 외쳤습니다. 이 땅은 나으리의 말대로 흉측한 기운을 가진 가짜 명당이 맞습니다. 나는 이 가짜 명당을 팔아 어머니를 살릴 효심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나으리는 이 가짜 명당을 사서 사람의 지조를 꺾고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복은 땅이 아니라 효심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총각의 지혜와 효심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옥화는 자신이 모든 계략이 탄로 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큰 돈을 주고 산 명당이 김 총각 자신의 입으로 가짜 명당임을 증명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했지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김 총각의 지혜로운 일갈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답니다. 자신이 가짜 명당을 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옥화는 분노와 함께 사회적인 공분에 직면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옥화의 누명과 악행에 분노하며 그녀에게 명당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김 총각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답니다. 옥화는 자신이 산 땅이 진짜 명당임을 입증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김 총각의 말에 설득당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옥화는 이 소문이 더 퍼져 재산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큰 돈을 주고 산 땅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 땅에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가짜 명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방법이 없었지요. 옥화가 헐값에 판 돈을 가지고 다른 고을의 투기에 손을 대는 것을 마을 거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김 총각에게 다가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홀연히 사라졌답니다. 이로써 거지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지요. 옥화는 그 투기에서 더 큰 사기를 당하여 전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비참한 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었고 이는 탐욕에 대한 최종적인 인과응보였지요. 한편 김 총각에게는 진정한 복이 찾아왔답니다. 김 총각의 효심과 지혜에 크게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덕분에 김 총각은 약값 걱정 없이 다시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고 정성과 헌신 덕분에 어머니는 병상에서 완전히 일어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감동적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습니다. 김 총각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어머니의 쾌유에 힘입어 다시 학문에 정진하였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을 돕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묘소를 이제 효심의 명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따뜻하고 선한 기운 덕분에 마을 전체가 풍요롭고 평화로워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명당은 땅의 기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